영남 동해안 지방에 20에서 70mm에 이르겠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20에서 8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방과 경북 내륙은 10에서 60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 다들 아실 겁니다. 의료진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도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의료노조가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핵인장에 나선 한 간호사는 환자들의 폭언으로 인한 감정노동은 익숙해지지 않는다면서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동료를 볼 때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프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감염병이 오더라도 다시는 감염병 간호를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번의 대유행과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의료진들은 늘 위기를 견뎌왔는데요. 그들에게도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와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과 배달 노동자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법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라이더 유니온 박종훈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05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 환자가 1,767명이었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7명, 경기 509명, 인천 91명 해서 수도권이 총 1,107명, 전체의 62.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이 123명, 대구 61명, 대전 32명, 광주광역시 30명, 울산 31명, 세종 6명, 제주 45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었는데 주초보다 수요일부터 확진자 수가 좀 급증하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다시 또 확산세가 커지고 있고 피크는 아마도 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 2,178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 서초구 강남 일대의 건설 공장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숙소 생활을 한 노동자 17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례가 있고 강남구의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13명이 추가 확진이 돼서 누적 2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들은 임시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건설 현장 노동자 9만 5천여 명에 대해서 선제 검사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 외에도 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또 한 달여 만에 집단 감염이 또다시 발생을 했는데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서 육군훈련소 훈련병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 지금 신병들은 입소 직후에 곧바로 훈련에 투입되지 않고 열흘간 2차례 PCR 검사 및 이 예방적 관찰을 위한 격리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네. 이 확진자들은 지난달 28일에 입소했다고 하고요. 2차례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이달 10일부터 이 격리가 해제가 돼서 훈련에 투입이 된 상황이었는데 16일에 한 명이 증상이 나타나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데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다음 날 재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판정이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활관 훈련병들에 대해서 다 PCR 검사를 했는데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서 16명 중에 11명이 확진이 되는 그런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훈련소 입소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입소하라. 그리고 입소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백신을 또 놔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병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입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대를 앞둔 분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고 입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9시 기준 이 확진자, 신규 확진자는 총 1,99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338명이 많은 것이고 네. 일주 전 수요일 11일 오후 9시 집계치와 비교하면 그때 1,833명이었기 때문에 162명이 이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최고치를 찍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게 뭐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게 결국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숫자는 아무래도 2,000명이 이제 넘는 건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좀 2,100명대가 될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2,200명대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우겸 국무총리가 오늘 젊은 층도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다. 백신 접종을 맞아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백신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에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10부제로 진행해온 40대 이하 백신 접종 예약 1차 마무리가 되지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추석 연휴 전까지라도 예약의 기회가 계속 언제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1차 미접종자 예약률이 지금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 등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접종 참여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이 지역별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면서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지자체들은 방역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방역 대책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어제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 모더나사를 찾아가서 백신 공급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을 비롯해서 지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빈손으로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죠. 언론에 뭐 빈손 귀국을 했다, 성과가 없다, 그리고 애초에 부실한 계약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비판 나오고 있는데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CBS 라디오와의 전화 연결해서 이번 주말까지 모더나의 구체적 공급 물량, 일정 이런 것들을 문서의 형태로 받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약속보다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받고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위탁 생산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물량의 국내 우선 도입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잘 됐다. 그래서 한 100만 회 정도는 우선 도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탁 생산은 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이지 모더나 쪽에서도 그렇게 단박에 확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대목에 대해서 방역당국도 현재로서는 이게 과정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몇 회분이 우리에게 공급되는지 이런 걸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0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방역 당국은 이걸 확정하기 전에 공개하는 건 곤란하다라면서 델타 바이러스 확산과 예방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하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확산세를 볼 때는 당분간 이 방역 수위를 뭐 완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힘들 것이고 결국 현행 거리두기가 한 번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게 백신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람다형 변이가 또 유입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람다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한 사람의 격리 면제를 제외하는 그런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방역 당국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나섰어요. 지금 방역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민주노총사나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들이 중앙노동위원회하고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어제 제출을 했는데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그리고 전국 70개 중진료원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현장교섭 이런 것들이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6일부터 이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2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밝혀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8월까지 충실하게 노정협의를 진행을 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그리고 코로나 환자 치료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선 경선 일정에 차질은 없겠어요? 지금 차질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연기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두관 의원 아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오늘 김두관 의원은 일정을 전면 취소를 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 아들은 캠프 건물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증상을 자각을 해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 김두관 의원 본인은 오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에도 지금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하라 이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은 TV토론 등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일정이 이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다른 대선 후보들도 오늘 일정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자택 대기 등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내정과 관련해서 뭐 그동안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에 여러 이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진 사퇴론을 일축하고 자신을 그동안에 이제 캠프 쪽에서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공격을 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반박하고 공격하고 나섰어요. 오늘 오전에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기관광공사 후보자 이 직위는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를 한 권리다. 뭐 면접도 보고 뭐 서류도 제출도 통과하고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확보를 한 건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훈 인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절차를 다 시켜가지고 내가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정치인인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박탈하려고 하면 그럼 자신은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이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짐승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과거에 이제 일본 음식 등에 대한 이 황교익 씨 발언 인터넷상에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극우 진영 뭐 일베라든지 뭐 이런 극우 진영에서 했던 그런 이제 친일 공세였는데 그것을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끌어와서 자신의 인격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거친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혹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뭐 기자들이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 좀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데 애초에 이 문제가 된 발언, 도쿄나 오사카의 관광공사 뭐 이 사장이 어울린다. 이 발언은 이낙연 캠프 상임 부위원장이고 우리 KBS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신경민 전 의원이 이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고 자신과 얘기할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익 씨는 계속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황교익 씨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의 이제 문제인데 네. 다른 후보들이 또 한마디씩 하면서 논란이 복잡한 그런 상황이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오늘 빨리 지명 처리하는 게 옳다라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보훈 인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황교익 씨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논란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고민정 의원 등은 이 경선 과열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름대로 이 중재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 그 후보자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신분에서 내가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라고 해서 나는 그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이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논쟁이 좀 한동안 가겠는데요. 이 송영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오늘 송영길 대표는 황교익 씨 발언은 금도를 벗어난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다 상식에 맞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맞게 정리된다는 게 그러면 뭐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는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선을 넘은 것이다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먼저 사과하면 자신도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쳤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지사 지사직 사퇴를 그동안에 다른 후보들이 요구해 왔잖아요. 어제 뭐 TV 토론 때도 이 부분이 또 일부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황교익 씨가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는 데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논란이. 그러한 논란이 많은 인물이 어쨌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내정이 됐다라는 것으로부터 뭐 특혜 아니냐 또는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러면 특혜도 아니고 공정한 것이다라는 점을 사실은 강조를 하면서 황교익 씨는 이러저러한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직위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명을 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 뭐 관광에 반은 먹는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랄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면서 사실은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을 못했다. 그렇죠. 근데 네. 여기에 더해서 황교익 씨가 이것도 이제 본인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잘 부각시키는 선에서 사실 자기 방어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지금 이 어쨌든 공직 후보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 공직 네. 후보자가 정치인을 겨냥해서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선수로 참전을 해버린 듯한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논란으로 지금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걸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 민주당 경선이 진흙탕 경선이다라는 얘기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거투 안 하고 원팀 되겠다고 하는 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그런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굳이 뭐 도쿄, 오사카 관광공사가 어울린다. 뭐 친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가. 논쟁의 수준이 너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논란입니다. 며칠 전 민주당 뭐 이른바 중립지대에 있다고 하는 의원들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사될 가능성이 어떻게 커진 겁니까? 이 홍영표, 김경협, 도정환, 신동근, 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 16일 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오늘 당내 기본소득 토론 제안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쓴 건데요. 다른 후보들이 동의한다면 이 토론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떤 정책 토론도 환영한다. 그런데 이렇게 밝히면서도 좀 이런 좀 아쉬움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 제도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이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뭐 얘기다. 라면서 좀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중립이라고 하는데 중립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토론을 이제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도 여기에 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포함해서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정책 등의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토론을 벌여보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책 논쟁, 정책 검증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마련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시선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보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녹취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원희룡 전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전화 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 발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저거가 뭘 지칭하는 거냐. 이걸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거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낙마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간의 갈등 구도가 정리가 된다는 뜻인지 이게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희룡 전 지사가 어제 이제 오늘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니까 어젯밤 이준석 대표가 당시 통화 내용 녹취 기록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지사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고요. 그 녹취는 이제 AI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이제 녹취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체 맥락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전체 맥락을 보면 당시 통화 내용은 분명히 윤석열 전 총장 낙마를 시사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다라면서 녹음 파일을 전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냥 딱합니다라는 짤막한 메시지로 대응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내 논쟁이 이제 커져가지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 기자회견 열고 원희룡 전 지사가 사적인 대화를 공개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해당 행위를 징계해야 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원 전 지사가 오늘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당사에서 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자체를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한을 정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녹음 파일이랄지 이런 진실 공방을 이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원희룡 전 지사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전화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매우 유감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경선 룰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은 이 상황을 즐기기만 했는데 아무도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기에 내가 나선 것이고 이런 문제 제기로 불공정 경선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자신의 이런 행위는 윤석열 전 총장을 편들기 위한 게 아니라 공정 경선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 열리고 난 다음에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갈등이 봉합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은 키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당위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크게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좀 이준석 대표의 자제를 여러모로 촉구를 하면서도 이 모인 의원들한테 지도부를 흔들지 마라. 제발 이걸 권력투쟁에 몰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곽상도 의원 등등이 우리가 할 말을 왜 거꾸로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부터 언성이 높아지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각 후보 캠프 소속 의원들이 막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일부는 또 이준석 대표를 감싸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김웅, 김예지 등 이 초선 의원 7명이 성명을 내서 오늘부로 실망과 상처를 묻고 모두 함께 미래로 가자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입장을 밝혔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자회견 열고 내밀한 내용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논란이 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이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 특히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의 어떤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과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쓴소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데요. 민주당 대선자들이 DJ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일제히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묘소를 찾아서 참배를 하고
DJ 정신의 계승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동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산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민 기초생활법을 만든 게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였다라면서 자신이 이 김대중 정신의 적자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등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선과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 아들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이 참배 일정은 취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참배를 하고 기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통합으로 IMF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라면서 모든 지도자가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고도라든지 실언 논란, 우클릭 논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불식을 하고 외연 확장에 집중하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정수 대변인 출신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라든지 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 등등을 지금 영입을 해가지고 뭔가 중도 확장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하준 경희대 명예교수가 정책고문으로 캠프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신경을 쓸 모양입니다. 과거에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몸집 불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자,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택배와 배달 노동자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안전 운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 수요가 급증한 상황 속에서 현행 운임 체계에서 비롯된 배송 경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연결해서 이 배송 경쟁의 실태가 어떤지 또 안전 운임제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안전 운임제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택배와 배달 노동자의 과속과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신호를 지키면서 일해도 될 만한 요금제, 그리고 가로사하지 않고 배달할 수 있는 요금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달료가 너무 낮게 되면 여러 건의 배달을 묶어서 가게 되거나 네. 빠르게 배송하다 보니까 신호를 지킬 수 없게 난폭운전하면서 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배달료는 보장해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현행 운임 체계에서는 심지어 초 단위로 배달료가 바뀐다고요? 사실입니까? 예, 이거는 배달하면은 보지 않으면 잘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쿠팡과 배민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요금제입니다. 이걸 실시간 요금제라고 하는데 네. 가령 2km 배달인데 1분 전에는 5,000원이었다가 1분 후에는 4,000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배달료가 바뀌고요. 심지어 동네마다 배달료가 다릅니다. 구정도는 배달료가 같아야 되는데 강남이 1, 2, 3, 4로 쪼개져 있고 서대문이 1, 2, 3, 4로 쪼개져 있는 방식인데 네. 강남 1의 배달 요금이 5,000원이어서 거의 같다가 강남 2는 또 배달료가 3,000원이에요. 그러면 AI가 강남 1에 나온 라이더를 3,000원인 강남 2로 배달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요금제로 라이더들을 모집한 다음에 라이더들이 많으면 곧바로 배달료를 내려버리거나 근처의 낮은 배달 지역으로 배차를 시키는 방식으로 플랫폼들이 유지하고 있고 동네 배달 대행사는 이것보다 낮은 요금제, 예를 들어서 2,600원, 2,700원 한 건당 이런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 기준은 네.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날씨 좋은 날, 날씨 나쁜 날, 그리고 네. 배달 노동자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 그렇지 않은 지역,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뭐 회사 입장에서는 라이더가 주문량에 비해서 많으면 배달료를 낮추고, 네. 라이더가 주문량에 비해서 적으면 배달료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라이더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홍대는 마포구고 신촌은 서대문구인데 실제 거리는 코앞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게 한 100m, 200m 차이 난다고 해서 배달료가 달라지면 라이더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최저 요금제가 한 쿠팡 같은 경우는 2,500원이고 배민이 3,000원이니까 이 최저 요금제 2,500원, 3,000원 유지했다가 피크 시간에 순간적으로 배달료를 높이줘서 마치 배달료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복잡하군요. 네, 거의 뭐 비트코인 주식 시장에서 언제 이거 주식을 지금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배달하는 순간순간마다 라이더들이 고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배달 수요가 그야말로 뭐 폭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배달 앱을 통한 거래 규모가 2018년 5조 3천억이었다고 하는데 지난해 말에는 15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배달 수요가 많았다면 배달 노동자들의 수익도 높아져야 되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수익이 개별적으로 몇몇 라이더들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달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도 있고 수익이 감소되다 보니까 부업 형태로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특별한 이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도보,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를 동원해서 배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요금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피크 시간에 잠깐 들어오실 분들한테는 높은 요금을 주고, 기존에 꾸준히 전업적으로 일했던 라이더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비피크 시간,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좀 낮은 요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완전히 늘었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다 이렇게 파악된 건 없습니까? 예, 그 정보들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을 텐데, 요게 평균값일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전업 라이더들이 노동 시간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수익 얻었느냐, 그리고 높은 배달료를 줄 때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시간당 수익이 엄청 높게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류하려면 모든 정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 비대칭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이 라이더들끼리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크 시간 가격 좋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정책을 만든 회사를 비난해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 이제 갈등하게 만들어 놓는 배달료 체계가 있는 거죠. 이게 AI 알고리즘으로 만든 배달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혹시 라이더 유니온 측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많고요. 예. 지금 쿠팡과 이제 교섭을 준비 중에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하는 거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 입장은 알고리즘도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라이더 보호법에 알고리즘 협상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AI 알고리즘이 라이더들한테 불평등하거나 부조리하다고 느끼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요거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시민들도 아마 느끼실 텐데
이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 노동자 수가 혹시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걸 아마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또 목격한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 노동자분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아니면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일단 목격을 자주 하실 텐데 예. 이제 뭐 사고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초보 라이더들한테 많이 벌어지는 게 좀 통계상에 나와 있고요. 네. 일한 지 1개월, 2개월 내에 대부분 산재 사고가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입직 과정에서,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훈련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나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도로 환경 자체가 우리가 법이 저희가 그 지정차로제라고 해서 오토바이는 맨 끝차로에서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버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 주차장 소재가 오토바이한테 거의 빙판길 같은 소재예요.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 내에서 이제 넘어진 사고, 빗길 맨홀에 넘어진 사고, 심지어 횡단보도 페인트도 빗길이 되게 미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진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산업은 성장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회적 시스템, 안전 시스템,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것들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플랫폼 업체 쪽에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신경 쓰는 부분은 없습니까?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직접 고용을 한 사업주한테 그런 안전보건 책임을 매겼는데 지금은 그 플랫폼이 사실은 안전하게 타세요라고 하는 안내 문자나 교육 영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지는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신 분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사업자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역시도 일은 시키되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형태의 외주화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전운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라이더들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심화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것만으로는 라이더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그 비용을 안 내지 않았으니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 라이더들도 이제 속도를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서 노력해줘 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의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 보면 교통단속을 했다고 하면 네. 이 안전운임제는 우리의 생계, 소득에 대한 안전보장장치를 통해서 소득단속,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배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사업자들한테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소득을 제대로 주는지에 대한 사업자 단속과 소득 단속을 하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라이더 보호법을 보면 배달 사업자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등록제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사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얘기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배달업을 창업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업체들이 난립합니다. 그러면 배달료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더 싸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산재가 뭔지 세금이 뭔지 입직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창업을 마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곳에 라이더들이 이제 일을 하면 번호판도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산재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세금 탈루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배달 대행 업체는 시장에서 좀 퇴출시키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거는 노조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건실하게 배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사장님들.
이분들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동네 배달 대행사 사장님들도 건전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산업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 상식적 규칙을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면허 확인, 보험 확인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입법 과정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 언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일명 IPCC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에게 지구 온도 상승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좀 명확히 밝혀졌고요. 네. 그다음에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지구 온도의 상승 수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억제 가능한 지구 온도의 상승 수준 그리고 지구 온도의 상승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보고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이것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기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도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언론은 기후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일 이제 IPCC 제1 실무그룹이 작성한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발표가 나온 직후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이 보고를 했죠. 이것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뭐 다른 나라의 문제 정도로 인식하게 하는 일명 북극곰 저널리즘이 아직도 좀 여전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시스는 제6차 보고서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제목으로 IPCC 100년 뒤 태평양 섬들이 물에 잠길 정도로 수도 있다. 경고 뭐 이런 거고. 네. 그다음 연합뉴스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금세기 안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조선일보도 지구 온도가 0.4도 오르면 길에서 북극곰 만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는 보도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탄소 배출량 고작 3년치 남았다. 뭐 동아일보도 한국 한파는 줄고 폭우 더 자주 거세질 것이다. 한겨레도 물난리의 일상화 아시아 유럽 적도 감염병까지 온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름철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더위 리포트로 사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작년과 달리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와 이제 기후위기 폭염이 겹치면서 올 여름에 더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언론지능재단 빅데이터에서 더위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 지난해와 같은 조건,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에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더위와 관련된 기사가 1,900건이었다면 네. 올해는 한 3,485건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더웠고 그다음에 이 보도와 관련돼서 더위와 관련돼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 문제는 이 더위와 관련돼서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알려주면서 뭐 찜통더위다, 뭐 온열 환자가 많아졌다, 그다음에 전력난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다. 또 이 더위에 어떤 보양식을 먹으면 좋다. 코로나19 상황과 연결지어서 하는 보도들도 많았지만 대체로 이런 보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언론들이 이제 이런 식상한 여름철만 되면은 더위와 관련된 날씨와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상한 보도에서 좀 탈피하기 위한 유형 중에 하나가
한국일보 같은 경우가 7월 27일 날 폭염 속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보니 체험을 해본 거죠. 네. 그리고 뭐 JTBC 같은 경우에도 배달 기사와 함께 배달을 다녀왔더니 헬멧에 60도가 넘었다.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좀 새롭게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로 연결되는 보도로까지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이번 헉헉 숨막히는 더위, 기후 재앙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리포트로 이번 더위가 이제 120년 만에 나타난 더위 현상인 거고, 이것이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 고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면을 끊임없이 데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여름철에 뭐 더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위기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생지옥이다, 뭐 지구 종말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자극적인 키워드나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른바 북극곰 저널리즘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런 기후 위기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기후 위기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시민이나 개인은 아니에요. 주체는 정부이고 또 기업이고, 근데 이런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압박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 뭐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펄펄 끓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폭염전 정책 대응 어디까지 했나, 뭐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가 발등에 불 떨어진 기후재난 아직 덜 심각한 한국 정부, 그래서 이제 정책, 뭐 정부의 정책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것이 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 기후 위기와 그러니까 더위와 관련돼서 현상을 보도하는데 좀 그치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어요? 해외 언론은 다릅니다. 지금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진보 언론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 이제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도 203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0으로 만들 것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에 달성하겠다고 함께 밝히는데, 사실 가디언도 광고 수입이 40%에 달하는 매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가디언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같은 섹션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사를 양성하고 있고, 또 9명이나 되는 기자를 배치해서 이런 뭐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후 위기다, 이거는 분명하게 위기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는 미래 세대의 편이 될 거고, 인류 보존을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CNN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의 그 미국 민주당 예비 후보를 차례로 불러서 기후변화 정책에 관련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시간에 걸쳐서 중계도 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유권자가 건강보험이나 총기 규제보다 기후변화에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하면서 대선 주자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참 답을 내놔라고 어쨌든 그 공개적인 방송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그 이외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그 IPCC가 2018년도에 지구의 기온 상승이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정말 큰 재앙이 온다라고 경고를 한 이후에 본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언론이 기후 위기라는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단순히 기후 변화가 어떤 과학적이다, 아니면 생태
뭐 환경의 문제를 얘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위기는 그 정치, 경제 이런 것을 다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유, 뭐 가스, 석탄 회사에서 보수 이제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해서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연구 결과를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의 현실을 갖다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이제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기후 변화 자체를 근데 한국은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네. 한국은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전문가도 또 그런 보도를 노골적으로 하는 언론도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제로 올라와 있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보도를 외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보도하거나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조치가 경제에 부담을 줄 거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일부 경제지들이 네. 네, 기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뭐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 기업들이 일부 경제지들이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듯한 보도 태도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네. 예. 지금 현재 뭐 탈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지금 뭐 더우니까 전력난 블랙아웃이 되자 뭐 원전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것과는 탈원전과 지금 기후 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과 탈원전 정책을 엮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력난 원전이 다 가동되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것은 운전을 위한 안전 운전을 위한 이제 계획 정비 기간이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이제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거 기후 위기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에너지 정책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산업이나 기업 경제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변화의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있죠. 다행히 지금 기후변화 전담팀이 지금 한국일보, 그다음 KBS, 그다음에 경향신문, 그다음 헤럴드경제, 한겨레 팀에서 이제 신설이 됐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취재를 해서 양질의 보도까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기후 위기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이 기후변화 사안을 공부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의 언론들도 지금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대응해서 좀 적극적으로 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건 네. 지금 이 기후변화를 이끌어가야 될 주체는 사실 정부하고 기업이거든요. 근데 정부와 기업의 제대로 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입법으로까지 압박을 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좀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인식전환, 기자들의 인식전환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언론사의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다, 뭐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세부적인 관심들이 필요하고 정부나 기업들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단계까지도 나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을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들을 살펴보는 밤탐 뉴스 한밤의 문화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도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과 제주도에, 내일 낮부터 밤 사이